실제로 들은 말인데 어떤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출근해서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일이에요. 법무부 장관 빌바가 방금 김정은은 36세로 사망을 했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우리 관계자분께 받은 정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올해 나이가 37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인가요? 장관 이름도 약간 좀 들린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 아시는 분들 아시는군요. 이 내용은 실제로 카톡을 통해서 받은 실체 내용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짜 뉴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아직도 많이 헷갈린 것 같아요. 모든 거짓말을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네. 가짜 뉴스라고 부르려면 어떤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고 좀 광범위한 전파성을 갖고 있는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네. 모아서 우리가 통칭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아까 크리스티안이 받았던 그 문자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전쟁이 나면 두 분은 그냥 도망가시면 되지만 네, 도망 안 갈 겁니다. 도망 안 가실 거예요? 안갈 겁니다. 저랑 같이 소집되시고. 근데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거의 안 믿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한 10번 정도 돌아가신 분이에요. 맞아요. 많이 이분은- 들었어요. 나도 많이 이제 두번 많이 들으셨죠? 이분은 그냥 언론에 며칠만 노출이 안 돼도 무슨 건강 이상설 보도가 나와요. 맞아요. 사망설이 맞아요. 나오고 이래서 이게 정말 딱 가짜 뉴스가 가진 위험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에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만약에 진짜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진짜 수용해야 될 정보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안 믿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 가짜 뉴스랑 지금 가짜 뉴스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현대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가짜 뉴스라고 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나왔던 그런 보도들이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당시에 KBS 기자가 현지에 가서 촬영한 그 영상의 원본을 보면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진압하는 장면들이 이게 실제로 그대로 다 담겨 있는데 근데 당시에 방송으로 송출됐던 영상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오히려 시민들이 경찰차를 포위하고 경찰차를 불을 질렀다. 라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돌을 던져서 경찰과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다라거나 이런 아주 단편적인 부분들만 어떤 그 신군부 독재 정권의 쪽에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정보들만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반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럴만했네라고 생각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사건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은폐될 수 있었던데 이 언론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소셜미디어의 시대, 누구나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이 시대의 가짜 뉴스는 훨씬 더 어떤 생산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작년 초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중국 현지에서 처음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KF94 마스크를 2만 정을 무상으로 제공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도 고맙다고 우리가 좀 마스크가 부족해졌을 때 이제 또 마스크를 우리에게 또 답례로 보내온 적이 있었는데 작년 3월에 그 소식을 두고 머니투데이라는 매체에서 우리는 KF94를 보냈는데 중국에서 온 마스크는 이런 그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되게 비싸고 고급진 마스크를 보냈는데 중국에서 보내온 마스크를 봤더니 품질 검사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아주 품질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보냈더라. 이런 기사를 본 거죠. 그 기사를 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화가 나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그런 식으로 좀 배신했다 이런 좀 배신감을 느꼈는데 근데 그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중국에서 보내온 마스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어떤 팩트 체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머니투데이 기자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보도를 했을까?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한 극우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극우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이게 좀 반중 정서가 굉장히 좀 강한 좀 그런 양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가짜 뉴스를 누군가 유포했는데 그걸 검증 없이 그 기자분이 그대로 보도를 해버린 거죠. 네. 그것도 심지어 앞에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그걸 보도를 한 거예요.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에는 굉장히 그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추적도 쉽고 목적도 굉장히 단순했다면 네. 요즘에는 정말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각자 개인이 누구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자기가 갖고 있는 SNS 채널을 통해서 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의 시민들이 어떤 과거 레거시 미디어 시대보다 훨씬 더 가짜뉴스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날 뻔했었어요. 네, 2019년 최근 얘기인데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니까 뉴스에서 와 우리가 파키스탄에 비행기 가가지고 서지컬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어떤 캠프에 어택 해가지고 40명 정도 죽였다라고 인도에서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왜냐면 선거 바로 앞서서 인도 쪽에서는 약간 반 파키스탄이라고 하면은 선거에 좀 힘이 생기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 가서 찾아보니까 거기는 사람 죽은 건 하나도 없고 나무가 15개 죽은 건 있었어요. 그 나무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나무들. 나무. 그래서 다음 날에 파키스탄 비행기를 보냈어요. 아침에. 절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쪽에 와서 사람이 피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쪽 가서 사람을 하면 나무만. 안 된다. 그래서 그냥 15개, 16개는 안 돼. 16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예요. 아이고. 이런 미스캘큘레이션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갑자기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가짜뉴스를 왜 만들까요,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은 또 이제 그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조회수가 중요하고 또 조회수가 말 그대로 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들지 않을까? 사람의 관심을 가지려고. 지금 약간 관종 이런 약간 그럴 수 것들이기 있죠. 때문에. 그런 관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가짜뉴스 유형 중에 정치적인 선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짜뉴스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커다란 선거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 관련한 어떤 가짜뉴스들이 급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2017년에 한국에 대선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한겨레 신문에서 유포됐던 전체 가짜뉴스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서 정치인과 관련된 가짜뉴스의 비중이 63%에 이르렀다고 해요.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21% 정도가 정치인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가짜뉴스였다고 해요. 거의 정치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문제고, 근데 그 힘을 쓰는 그 언론사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개개인이 어떤 그 일반 시민이 자기가 가진 채널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보다는 어떤 큰 채널을 갖고 있는 언론사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언론사가 유포하는 그 가짜뉴스의 어떤 종류 중에 두 분 출입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 출입처에 대해 알고 네. 아니, 계세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형. 아는 척한 게 아니라 아는 척 무식해 해서-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들어봤는데 네. 너무 디테일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출입처 네. 제도라는 게 뭐냐면 언론의 취재가 빈번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경찰도 있을 것이고 뭐 검찰도 있을 것이고 법원 뭐 어떤 큰 기업들 이런 이제 기자들의 왕래가 잦은 어떤 기관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나 그 기관에 출입하면서 상시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 기관의 허락을 득한 네. 그 뭐 예를 들면 검찰이라고 하면 검찰 출입 기자단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네. 그래야 이제 그 취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거든요. 일종의 취재의 어떤 편의, 어떤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제도인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무래도 이 취재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한 출입처에 한 기자가 뭐 5년, 10년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면 네. 그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가 가능할까요? 법원에 내가 한 5년, 10년 동안 출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 뭐 어디 뭐 그 수의 아저씨부터 거기 안에 계시는 분들 다 너무 친한 거예요. 알잖아요. 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러다 그쵸, 보면 어쩔 때는 또 그쪽에서 뭐 이거 쓰라고 이제 뭐 정보도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갑자기 정색하면서 비판적인 기사를 객관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네, 여기서 그러네. 이제 가짜 뉴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 그 최근에 그 가장 그 한국 언론에서 뜨겁게 보도됐던 그 어떤 정치 게이트가 있었어요.
뭐 이른바 뭐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대장동 게이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이름 중에 한 명이 김만배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뭘 그 대장동 게이트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어떤 기업을 급조해서 만들어서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한 뒤에 아주 작은 돈을 투입하고도 거의 뭐 수천 배의 어떤 그 이익을 취해서 크게 보도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만들었던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알고 보니까 야당의 국회의원 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무려 50억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50억이요? 이게 우리 같은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김만배 씨라는 분이 뭘 하던 분이었냐면 법조 기자 출신이었던 거예요. 머니투데이라는 매체에서 무려 18년 동안 그 법원만 출입을 했던 그 법원 기자들 사이에서 이분을 법조 지방령이라고 불러대요. 그 정도로 법조 출입을 오래 했던 기자인데 그때 이분이 썼던 기사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기사가 있어요. 이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이제 검사 옷을 벗고 정치에 데뷔하기 전에 잠깐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그때 그 내용을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 온갖 무슨 아주 낯뜨거운 그 칭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아주 뭐 신속하고 뭐 아주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줬다, 무슨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런 그걸 보면서 대장동 게이트 때 일어났던 이런 그 모종의 유착 관계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 그런 어떤 출입처에서의 유착 관계로부터 비롯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편이 되잖아요. 조금 계속 친해지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계속 거기 다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둘이 너무 친한데 난 너에 대한 어디 안 좋은 말을 안 하겠지 당연히 그죠? 하면은 좋은 말을 하겠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실제로 한 적 있어요? 항상 좋은 말을 하지. 아까 머니투데이? 네. 이라는 매체 벌써 두 번이나 그런데요. 언급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런 그 매체에 대해서 어떤 유감이 있다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우연입니다. KBS로 이게 가짜 뉴스 아니죠? 언급되었고 가짜뉴스 아니에요. YTN은 혹시 YTN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보를 YTN에 YTN까지 대해서는 까야 되는 그런 거 없어요. YTN과는 전혀 그 아무런 유착 관계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다행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록이 없어 다행이에요. 네. 이제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가 나쁜 거지만 그 가짜 뉴스를 악용하는 그 정치인에 대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정치권에서 그 유독 선거철이 되면 이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네. 등장을 하고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김용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PPT에서 이제 사진을 몇 장 공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이 돈다발 사진이 있었는데 김용판 의원이 주장하기로는 그 사진이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조폭으로부터 받았던 뇌물이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고 하면 이번 대선은 그냥 볼 것도 없이 끝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죠. 엄청난 파장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 사진의 진위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 사진이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돈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SNS에 띄웠던 사진이었던 거야. 근데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뇌물을 준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려서 자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도 말이 안 되네. 그렇죠. 김용판 의원의 나중에 해명을 들어보면 뭔가 보좌관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공개를 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기는 했는데 근데 이 정치인들의 가짜 뉴스들이 요즘에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냐면 실제로 들은 말인데 그 어떤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출근해서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를 찾아보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라는 그 공간이 항상 좀 격앙돼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좀 어떤 소수의 활동가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민심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어떤 개인들이 올려오는 정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주하면서 무슨 이슈가 없나 이렇게 보다가 마침 정적의 어떤 약점이라고 판단되는 거를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걸 공격하면 상대 후보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 아니면 누가 SNS 그 뇌물 받은 것도 진짜 올리겠어요. 그렇지. 해시태그 뇌물 뭐 이렇게 올리죠. 해시태그 머니 받았다. 정치 재밌다 뭐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예. 이 선거와 정치 관련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게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이 잘 있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또 가짜 뉴스를
자기가 홍보를 했다. 가짜뉴스의 화신이죠, 그분.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지난 대선 때, 지난 미국 대선에서 이제 개표 방송이 한참 진행되고 거의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던 그 무렵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니까 그 모든 당황했어. 방송이 이제 생중계를 송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트럼프 후보가 내가 당선이 됐고 조 바이든 후보가 얻은 득표는 불법적인 득표다. 이건 뭐 법적으로 밝혀지면 네. 내가 당선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계하고 있던 그 미국 ABC 방송사가 예. 그 송출하고 있던 그 기자회견을 중단을 하고 예. 바로 그 어떤 진행자가 나타나서 방금 그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했던 말들은 다 가짜 뉴스임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정정 방송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And we're not going to allow it to keep going because it's not true. 다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자막을 띄워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페이크 뉴스. 그렇죠. 그런 이제 정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그 조치를 해서 가짜 뉴스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한 사례가 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많은 언론사들이 항상 상시적으로 그런 가짜 뉴스로부터 시청자들을, 독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뉴스를 취하고 수용하는 어떤 시민 개개인이 그 뉴스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강조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이 요구가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보통 그 가짜뉴스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왜 당신은 언론 뉴스를 보지 않고 그 유튜브를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언론을 어떻게 믿고 보냐? 나는 언론 뉴스를 믿지 못하겠다.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나는 그 신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그 비언론 채널, 유튜브를 포함한 비언론 채널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객관성이 높은 정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가짜뉴스가 포함된 유튜브를 즐겨 보는 이유는 기성 언론에서 전달되는 정보보다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유통되는 정보들이 훨씬 더 그 사용자의 뉴스 편향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가지 좀 편향성을 가지고 그 편향성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첫 번째가 좀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생각에 일치하는 정보는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성, 이거를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자이드가 나한테 와서 야, 크리스티안이 알고 보니까 무슨 뭐 깽이었대, 폭력배였대, 이렇게 저한테 그 가짜뉴스를 유포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생기기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티안을 원래 안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지. 맞아. 그렇게 생겼잖아. 그렇고, 어쩐지라고 하겠죠. 평소 말투도 그렇고 좀 폭력적인 것 같았어.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근데 반대로 제가 크리스티안을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걔 그럴 리가 없어. 맞아요. 자주 너 뭐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야? 맞아요. 너 다시 한번 알아봐. 이렇게 아마 이 정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아마 거부를 했을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어차피 반응이 있네요. 그렇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그게 가짜 뉴스의 그건가 봐요. 그렇죠. 이게 그 똑같은 정보잖아요. 네. 제가 받은 거는 그냥 그 크리스티안이 깽이었다는 그냥 같은 정보인데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 이제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 중에 소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바람이나 소망에 따라서 어떤 뉴스 수용 태도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점을 보러 가잖아요. 점을 보면 이 점쟁이가 나한테 뭐 물가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해주면 맞는 얘기 같아. 오, 이 사람 묘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왠지 믿고 싶고 이 사람 말이 다 사실인 거. 근데 자꾸 이 점쟁이가 나한테 뭐 조심하라고만 얘기하고 뭔가 운세가 안 좋다, 삼재다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 이 사람은 돌팔이가 돈 아깝고 왠지 복채에도 아깝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본능이네요. 예. 소망 편향인 거예요. 그렇군요. 사람이 내가 믿고 싶은 정보를
믿는 거고. 믿게 되는 거.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은 강한 확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정보에 대한 의심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 가짜 뉴스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봤을 때 사실 가짜 뉴스면은 약간 썸네일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전 딱 썸네일 보고 네. 아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가끔씩. 자극적이고 약간 새빨간 글도 있고 맞아. 제목도 굉장히 길고. 맞아 맞아. 근데 반응이 이제 설마 진짜로 이런 어. 반응 일으키게 하는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았습니다 우리가. 네. 자 여러 가지 썸네일을 가져왔는데 일단 딱 한 번 보시면 이거 뭐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예, 한 번쯤 보셨을 거고 뭐 문재인 3불의 보톡스 시술 물음표. 보톡스 뭐 맞으면 좀 어때? 보톡스 근데 이게 뭐네? 국가 재난의 미용실 탄핵 사유. 보톡스 이렇게. 맞았다고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게 여러 가지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고 있죠. 사실 머리로는 이거 분명히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누르고 보고 있다니까. 클릭 장사야 우리도. 그렇죠, 이제 우리도. 대박. 우리 도움 되고 있네요. 도움이 되고 있는 아이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나도 모르게 저런 콘텐츠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나의 그 유튜브 피드에는 저것과 비슷한 계속 이런 거. 자극이 있는 콘텐츠들이 그러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나는 계속 그 안에 내 피드에 올라온 콘텐츠 중에 골라서 시청을 하게 되니까 그죠. 이거는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에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보여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관심사가 점점 편협해지고 내가 그 뉴스를 소비하는 어떤 뉴스 수용의 그 어떤 편협성이 점점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너무 고양이 영상만 본다. 그럼 가끔 개도 한번 눌러주고 가끔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좀 더 풍성한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 약간 인터넷을 한 번 사용하고 나의 기록, 나의 뭐 쿠키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 없애고 항상 새로운 인터넷을 쓰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 그거 좋은 방식이네요. 네, 그런 것도 좋은 반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할 겸 네. 한번 가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가짜 뉴스 만드는 팁을 좀 찾아왔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90% 거짓, 10% 사실. 진실. 사실 약간 섞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믿는다. 그렇죠. 그래야 믿을 수 있죠. 100% 페이크이면 안 되고 어느 네. 정도의 사실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호기심을 생기게 하는 거고.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그 썸네일에서. 썸네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얼굴 문재인 부은 대통령 이유. 얼굴 부었다. 보톡스. 부었잖아요. 얼굴은 부었는데 그건 그건 사실인데. 사실인데 10%죠. 두 번째는 앞에 속보 또는 단독 붙이기. 저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럴싸한 줄초. 소스. 네. 소스 이런 거. 유명한 내 학교나 뭐 그렇죠. 그런, 네.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 본다면 일단 자이드 씨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10% 사실은 잘생긴 자히드 이거 붙여주고 그거는 90% 거짓. 네. 몰라? 아까 정치인 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그 사실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짓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속보 딱 붙고 자이드 후세인 미래 정치인 인도에서 출마. 파키스탄에서 출마는 재미없어. 저희가 파키스탄 사람인데? 출마를 이렇게 인도에서 되면 너무 재밌는데. 좋아요. 너무 재밌는데. 그럼 파키스탄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억 뷰 정도 바로 그냥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